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자,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를 더욱더 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 개정안에 기존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어떤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된 하청 노동자 그리고 특고라고 합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 뭐 화물차 운전자들 그런 부분까지 노동자의 어떤 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 쟁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손배소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예, 금지된. 그렇죠. 예, 금지시킨 거죠. 합법의 범위를 조금 늘리자는 게 이번 그 노란 봉투법의 어떤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좀 생소한데 어떻게 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건가요? 노란봉투법 이름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노란봉투라는 게 옛날 월급봉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약간 재생봉투 그렇죠. 같은 저희 노란 아버님 봉투. 세대 같은 게 저도 기억하는데 예. 그 노란 봉투 안에 그 지폐하고 동전까지 받아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 전부 다 은행 통해서 이렇게 하루 입금되지만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2013년인가요? 그 법원에서 그 상용차 하청 노동자들 5명한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노동자들 뭐 월급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47억 원을 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중 한 명은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주부 한 명이 당시 시사인인가요? 그 김수기 편집장, 이수기 편집장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4만 7천원을 넣어서 이게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고 편지를 전하면서 이게 일종의 시민 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면서 이번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의 어떤 그런 단초가 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여당 정부와 사실 노조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뭐 최저임금 있죠. 52시간 시간제 있죠. 그리고 노조법 있죠. 여러 가지 좀 대폭적으로 좀 수정이 가해질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특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어떤 재계 쪽 입장을 좀 들어줄 거라는 그러니까 트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좀 거의 뭐 이렇게 좀 물 건너 간 어떤 꼴이 됐습니다. 이번 그 노란봉투법이 다시 좀 이렇게 화두가 된 게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한테 법원이 470억 원 법원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470억 원 손배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쪽 재계와 경영계와 노동계의 어떤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었습니다. 지금 노동계 측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하청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사실 원청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97년, 98년 IMF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화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소위 말 비정규직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의 양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노동계 쪽에서는 하청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하청 노동자하고 원청 사업자하고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쪽이 지금 어떤 이쪽 노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골자입니다. 결국 어떤 노동 사항권을 실질적으로 좀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재헌 헌법 이후 노동 사실 사회법은 좀 발달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할 때 보면 이쪽 사회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주로 민법의 어떤 규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그런 재산권, 개인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적 어떤 자유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 민법의 어떤 사례를 많이 따르다 보니까 법원 쪽에서 이쪽에 뭐랍니까 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해도 그에 합당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체계를 만들자는 게 노동계의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예. 사실 앞서서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어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4,000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압박을 상당히 가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여야도 좀 많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죠. 예. 특히 뭐 저 여권 쪽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 뭐 경영계 재계 쪽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을 일컬어 가지고 뭐 옛날에 그 후한말에 그 도적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건적. 그 황건적 보호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쪽 어디입니까? 민주당이라든지 뭐 정의당 쪽에서는 노동자의 어떤 그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결국 노동계와 어떤 경영계의 어떤 그런 문제, 불법 파업 부분에 대해서 이 파업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이 불법 파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줄어들 거라는 게 노동계의 어떤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에 비해서 경영계 쪽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 이윤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만 사측 손해배상 소송이란 야만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 사례를 잠깐 보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원정 사업자를 사용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캡을 씌우는 거죠. 노조원이 5,000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 금액을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손배가 들어오더라도 노조 측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기업 측에서 뭐 몇십억,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하되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혹시 프랑스 같은 거 여행 한번 해보셨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떼제비라든지 에어프랑스 같은 게 파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감당을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뭐 프랑스 남부 쪽으로 갑자기 여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떼제베가 파업을 해가 열차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 정도 프랑스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어떤 그 노조에 대해서 좀 뭐 불법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의식 속에 내재해야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어떤 다른 선진 국가들은 이쪽 그 노동자의 어떤 권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노동자의 어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셨듯이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분명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 측에서 좋은 대화 타협으로 좀 이뤄냈으면 결국은 좋겠습니다. 타협이죠. 뭐 사회에서 뭐 개인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하다 보면 풀리지 않습니까? 집단 간의 어떤 그런 갈등도 분명히 어떤 대화와 타협으로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계인사이트 MBN의 한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